서울 마포구 낡은 아파트 단지. 2025년 10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윤정이 73세 노파는 부엌에서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구수한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정희는 이 일상이 좋았다. 아니, 좋다기보다는 익숙했다. 10년째 혼자 사는 이 집에서 변하지 않는 일상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딩동. 현관 벨이 울렸다. 정희는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초인종 화면을 보니 아무도 없었다. 택배 기사가 놓고 간 모양이었다. 문을 열자 현관 앞에는 낡고 찌그러진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오래되어 보였다. 테이프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모서리는 물에 젖은 듯 축축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정희는 허리를 굽혀 상자를 들어 올렸다. 무겁지는 않았지만 뭔가 묵직한 느낌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상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송장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받는 사람 이름 박기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박기철.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이었다.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송장에 적힌 발신지는 어디론가 번진 듯 흐릿했다. 날짜도 불분명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버린 것처럼. 정희는 숨을 몰아쉬며 상자를 바라봤다. 이게 대체 뭐지? 누가 보낸 거지? 남편이 죽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왜 지금 남편 이름으로 택배가 온 거지?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테이프를 뜯는 순간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자 안에는 신문지로 감싼 물건 하나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를 벗겨냈다. 그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다. 테이프 표면에는 연필로 삐뚤빼뚤 쓴 글씨가 보였다. 2009년 5월 현장회의. 정희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이건 남편의 글씨였다. 남편 박기철은 생전에 녹음기를 늘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다.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현장의 소리를 담기 위해 카세트 테이프를 수십 개씩 모아두곤 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 정희는 그 테이프들을 모두 버렸다. 듣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지금 그녀의 손에 다시 남편의 테이프가 쥐어져 있었다. 정희는 편지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는 낡아서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편지는 남편의 필체였다.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10년 만에 다시 보는 남편의 글씨. 그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의 첫 문장은 간결했지만 정희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정희야. 그 두 글자만으로도 정희는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미안하다. 당신에게 이런 짐을 떠넘기게 돼서. 하지만 나는 이 진실을 그냥 묻어둘 수 없었다. 이 테이프 안에는 내가 목숨을 걸고 녹음한 현장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혹시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테이프를 꼭 들어봐.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 나는 당신을 믿는다. 진실은 언젠가 내 손에 닿을 거야. 편지를 쓴 날짜는 2009년 5월 17일.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은 5월 20일이었다. 불과 사흘 전에 쓴 편지였다. 정희는 편지를 꼭 쥔 채 눈물을 흘렸다. 당신 그때 뭔가 알고 있었구나. 당신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던 거구나. 정희는 남편이 죽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남편은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며 웃으면서 말했다. 저녁에 돼지고기 사올게. 그런데 저녁은 오지 않았다. 남편은 오후 3시 재개발 현장 근처 도로에서 대형 트럭에 치여 즉사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다. 트럭 기사는 졸음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사건은 그렇게 묻혔다. 하지만 정희는 항상 의심했다. 남편은 평소에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좌우를 3번씩 확인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남편이 대낮에 한적한 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죽다니.
정희는 의문을 품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로 단정했고 회사는 위로금만 줬을 뿐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정희는 결국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10년 만에 도착한 이 택배. 정희는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다. 누가 보낸 거지? 왜 지금 보낸 거지? 정희는 생각에 잠겼다. 남편의 동료? 아니면 적? 혹시 남편이 미리 준비해 둔 걸까? 정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테이프 안에는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 정희는 테이프를 손에 쥐고 결심했다. 이 테이프를 들어야 한다. 남편이 무엇을 남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희는 서랍장으로 가서 남편의 낡은 카세트 데크를 꺼냈다. 10년 동안 먼지만 쌓여있던 기계였다. 정희는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정희는 버튼을 몇 번이고 눌렀지만 데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배터리가 나간 모양이었다. 아니 10년 동안 방치된 기계가 작동할 리 없었다. 정희는 좌절했다. 그녀는 테이프를 손에 쥔 채 무력감에 빠졌다. 이걸 어떻게 들어야 하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손자 민재가 들어왔다. 민재는 26살의 대학생으로 정희의 외동딸 수진의 아들이었다. 민재는 대학원 준비를 하며 가끔 할머니 집에 들러 안부를 확인하곤 했다. 민재는 할머니의 눈물 자국을 보고 놀라 물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재야, 이거 좀 들을 수 있을까? 정희는 테이프를 내밀었다. 민재는 테이프를 받아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이거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지금 이걸 들을 수 있는 기계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민재는 곧 생각에 잠겼다. 잠깐만요. 스마트폰으로 변환할 수 있을 거예요. 민재는 테이프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재를 따라갔다.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카세트 테이프 디지털 변환. 검색 결과가 쏟아졌다. 민재는 몇 가지 방법을 확인한 후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아는 형이 음향 장비 있어요. 거기 가면 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할 수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야, 빨리 가자. 정희는 조급했다. 테이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당장 확인하고 싶었다. 민재는 할머니를 데리고 홍대 근처의 작은 녹음 스튜디오로 향했다. 스튜디오는 지하에 있었고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희미한 조명이 보였다. 민재의 친구 재훈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다. 재훈은 음악을 하는 청년으로 각종 음향 장비를 다루는 데 능숙했다. 민재는 테이프를 내밀며 설명했다. 형, 이거 디지털로 변환해 줄 수 있어? 재훈은 테이프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다. 상태가 안 좋네. 근데 해볼게. 재훈은 낡은 카세트 데크를 꺼내고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는 노트북과 데크를 연결하고 녹음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긴장한 채 기다렸다. 재훈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지직거리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바람 소리. 정희는 불안했다. 혹시 테이프가 손상된 건 아닐까? 하지만 잠시 후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정희는 귀를 기울였다. 그 목소리는 남편의 것이었다.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1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 정희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남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다. 그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현장 상황, 공사 진행 상황, 예산 문제. 하지만 곧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정희는 귀를 기울였다.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회의 같았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한 남자가 말했다. 박 부장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정희는 숨을 멈췄다. 또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입 다물게 해야 돼.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다. 회의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남자들은 비자금, 뇌물, 허위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박희철 그러니까 정희의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한 남자가 말했다. 박 부장이 이걸 밖에 알리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또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때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테이프는 갑자기 잡음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테이프는 끝났다. 정희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민재는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남편은 살해당한 것이다.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남편을 죽인 것이다. 정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분노와 슬픔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테이프 속 목소리를 떠올렸다. 박 부장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입 다물게 해야 돼.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희는 남편이 생전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했다. 남편은 재개발 현장의 현장 소장이었다. 서울 마포구 일대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사람이었다. 정희는 남편이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은 밤늦게 들어오곤 했고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곤 했다. 하지만 정희는 그것이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다. 남편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정희는 알았다. 남편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재개발 현장의 비리를.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려 했던 것이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당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 정희는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남편은 옳은 일을 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정희는 아침이 되자마자 민재를 불렀다. 민재는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바로 달려왔다. 정희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우리 경찰에 가야 해. 이 테이프를 경찰에 넘겨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10년이나 지난 사건이에요. 경찰이 다시 수사할까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해야지. 내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정희와 민재는 마포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는 평소처럼 바빴다. 민원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경찰관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정희는 접수대에 서서 말했다. 제보하러 왔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가 사실은 살인이었어요. 접수대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테이프를 꺼내며 설명했다. 제 남편이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하지만 이 테이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남편은 살해당한 거예요. 경찰관은 테이프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했다. 그는 정희를 형사과로 안내했다. 형사과에서는 중년의 형사 한 명이 그들을 맞이했다. 형사는 김영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영사는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테이프를 확인했다.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이거 심각한 내용이네요. 하지만 10년 전 사건이고 증거가 이것뿐이에요. 재수사를 시작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희는 좌절했다. 그럼 어떡해요? 이 테이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김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소리 주인을 특정할 수 없고 실제로 살인이 일어났다는 물적 증거도 없어요. 게다가 10년 전 사건이라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희는 무너졌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럼 제 남편은 그냥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김영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증거를 찾아오시면 그때는 재수사를 검토해 볼게요. 정희는 민재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나왔다. 그녀는 무력감에 빠졌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정희는 결심했다. 나 혼자라도 진실을 밝혀내겠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어.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남긴 것들 중에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 정희는 낡은 서랍장을 열고 남편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냈다. 계약서, 급여, 명세서, 회의록. 정희는 밤새 서류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권의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는 검은색 하드커버로 되어 있었고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남편의 글씨로 조합 거래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노트를 읽어 내려갔다. 노트 안에는 날짜, 금액,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3년간의 거래 내역이었다. 정희는 노트를 자세히 살펴봤다. 거래 내역은 대부분 비자금과 관련된 것이었다. 재개발 현장에서 빼돌린 돈, 허위 계약으로 받은 리베이트,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횡령.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큰 규모의 비리가 자행되고 있었다니.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노트의 끝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뇌물 수수자 명단이었다. 조합장, 이사진, 회계사, 그리고 놀랍게도 현직 시의원의 이름도 있었다. 정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재훈. 현재 마포구 시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인물이었다. 정희는 신문에서 그의 이름을 본 적이 있었다. 이재훈은 깨끗한 이미지로 유명한 정치인이었다. 서민을 위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노트에 따르면 이재훈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총 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정희는 노트를 꼭 쥐었다. 이게 증거다. 이게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다. 정희는 민재를 불렀다. 민재는 노트를 보고 경악했다. 할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면 재수사 가능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경찰에 다시 가는 것이 두려웠다. 이번에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민재는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할머니, 이번엔 달라요. 이 노트는 구체적인 증거예요. 날짜, 금액, 이름이 다 있어요. 경찰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다른 생각을 했다. 경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았다. 언론. 정희는 신문사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 경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희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신문사에 연락해보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서울의 주요 신문사 제보 이메일을 검색했다. 정희는 그날 밤 제보 메일을 작성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테이프의 내용, 그리고 장부에 적힌 비리 내역을 상세히 적었다. 메일의 끝에는 이렇게 적었다. 제 남편은 진실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취재해 주십시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일은 서울일보, 한국타임스, 시민신문 세 곳에 동시에 발송되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다. 정희는 불안했다. 혹시 메일을 보지 않은 걸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걸까? 정희는 매일 이메일함을 확인했지만 답장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희는 직접 신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말렸다. 할머니, 그냥 기다려봐요. 답장 올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고집을 부렸다. 기다릴 수 없어. 나 직접 가볼 거야. 정희는 서울일보 본사를 찾아갔다. 신문사 건물은 광화문 근처에 있었고 높고 화려한 유리 건물이었다. 정희는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말했다. 사회부 기자 좀 만나고 싶은데요. 안내 직원은 약속이 있냐고 물었다. 정희는 없다고 대답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약속 없이는 만날 수 없다고 했다. 정희는 절박하게 말했다. 제보할 게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사회부에 전화를 걸었다. 10분 후 젊은 남자 기자 한 명이 로비로 내려왔다. 그는 자신을 이민수 기자라고 소개했다. 이민수는 30 초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다. 정희는 이민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남편의 죽음, 택배로 온 테이프, 그리고 장부. 이민수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10년 전 일이라고요? 증거가 확실합니까? 정희는 테이프 파일과 장부 사진을 보여줬다.
이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민수는 정희에게 말했다. 할머니, 이거 심각한 내용이네요. 하지만 10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당사자들이 부인하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보도해 주세요. 제 남편이 왜 죽었는지 세상에 알려주세요. 이민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취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확약은 못 드려요. 정희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민수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신문사를 나왔다. 이민수 기자는 정희의 제보를 받고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그는 먼저 2009년 박기철의 교통사고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 기록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있었다. 트럭 기사 김모 씨가 졸음운전으로 박기철을 치어 즉사시켰고 김 씨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민수는 김 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하지만 김 씨는 사고 직후 사라져버렸다. 주소지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연락처도 연결되지 않았다. 이민수는 다음으로 재개발 조합을 조사했다. 재개발 조합은 2007년에 설립되어 2012년에 해산한 조합이었다. 당시 조합장은 강민호라는 인물이었다. 이민수는 강민호의 현재 행적을 추적했다. 강민호는 현재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강남의 호화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민수는 의심이 들었다. 재개발 조합장이 어떻게 이렇게 큰 재산을 모았을까? 이민수는 장부에 적힌 다른 이름들도 조사했다. 이사진 대부분은 현재 부동산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이재훈 시의원이었다. 이민수는 이재훈에 대해 조사했다. 이재훈은 2010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되었고 2014년과 2018년, 2022년 연속으로 당선되어 현재 사선 시의원이었다. 그는 깨끗한 이미지로 유명했고 부패 척결을 주장하는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장부에 따르면 이재훈은 2008년과 2009년에 뇌물을 받았다. 이민수는 확신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희를 다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희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남편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 억울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정희의 인터뷰는 진정성이 넘쳤다. 이민수는 이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민수는 기사를 완성하고 편집국장에게 보고했다. 편집국장은 기사를 읽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기자, 이거 확실한 거야? 이재훈 시의원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만약 이게 허위라면 우리 신문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이민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확실합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편집국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보도하자. 하지만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해. 법무팀의 검토를 거친 후 기사는 드디어 보도되었다. 2025년 11월 5일 서울일보 일면에 대서특필되었다. 재개발 비리로 숨진 남자 10년 만의 진실. 기사는 박기철의 죽음, 테이프의 내용, 장부에 적힌 비리 내역을 상세히 다뤘다. 그리고 이재훈 시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보도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로 댓글을 달았다. 이게 나라냐? 부패한 놈들 다 잡아 넣어라. 피해자 할머니가 불쌍하다. 하지만 반발도 거셌다. 이재훈 시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울일보와 제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이재훈의 기자회견은 생중계되었고 그의 지지자들은 그를 옹호했다. 하지만 여론은 분열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재훈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믿었다. 재개발 조합 측도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으며 어떠한 비리도 없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정희는 뉴스를 보며 불안했다. 그녀는 이민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자님, 저 고소당하는 거예요? 이민수는 안심시켰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다.
며칠 후 정희의 집 앞 담장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만해라. 당신도 다칠 수 있어. 쪽지는 인쇄된 글씨로 되어 있었고 누가 남긴 건지 알 수 없었다. 정희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했다. 이 비겁한 놈들. 협박으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정희는 쪽지를 사진으로 찍어 이민수 기자에게 보냈다. 이민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다. 민재는 할머니 집에 머물며 그녀를 지켰다. 민재는 화가 났다. 할머니, 이 사람들 정말 비겁해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데 협박을 하다니. 정희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괜찮아. 나 안 무서워. 이건 내 남편의 일이야. 끝까지 가야지.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협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밤 정희의 집 우편함에 검은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민재가 대학교 캠퍼스를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진 뒤에는 붉은 펜으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손주가 소중하면 입 다물어. 정희는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미친 놈들이 민재까지 건드리려고 해? 정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정희는 즉시 민재를 불렀다. 민재는 사진을 보고 경악했다. 할머니, 이 사람들 미쳤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만약 민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희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너 잠시 집에 가 있어. 엄마한테 가 있어. 이 일은 내가 혼자 할게. 민재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안 돼요, 할머니. 저 안 가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정희는 민재를 설득했지만 민재는 고집을 부렸다. 결국 정희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상황을 듣고 경악했다. 엄마,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민재가 위험해요. 정희는 딸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수진아,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이 일을 끝까지 해야 해. 내 아빠가 억울하게 죽었어. 엄마가 진실을 밝혀야 해.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아빠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제발 그만두세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딸의 말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정희는 결심했다. 민재를 보호하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희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내 말대로 하자. 우리 함께 끝까지 가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정희는 경찰에 협박 사건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정희는 좌절했다. 이민수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 사실을 알렸다. 이민수는 분노했다. 할머니, 이거 기사화하겠습니다. 이 비겁한 놈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민수는 협박 사건을 후속 기사로 보도했다. 재개발 비리 제보자에게 협박 계속돼. 기사는 또다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론은 점점 정의의 편으로 기울었다. 사람들은 정의를 응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의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법률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다. 정의는 이런 응원에 감동했다. 세상에는 아직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 정의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정희의 집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졌다. 페인트로 쓴 글씨는 명확했다. 죽고 싶어? 정희는 아침에 문을 열고 그 광경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민재는 즉시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에는 경찰도 움직였다. 형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범인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차량 번호판도 가려져 있었다.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정희는 두려움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희는 이민수 기자에게 말했다. 기자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계속 가야 해요. 이민수는 정희의 용기에 감동했다.
할머니,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민재는 할머니의 고통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이 사건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이 사건을 온라인에 알리겠어요. 요즘은 SNS가 힘이세요. 우리가 직접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재야, 괜찮겠니? 너 위험할 수도 있어.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건 할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저도 해야 해요. 민재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채널 이름은 할아버지의 진실이었다. 민재는 첫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에서 민재는 할아버지의 죽음, 택배로 온 테이프, 장부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희 할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만을 넘었다. 댓글에는 응원과 분노가 가득했다. 힘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부패한 놈들 다 잡아 넣어야 합니다. 민재는 댓글을 읽으며 용기를 얻었다. 그는 후속 영상을 계속 업로드했다. 협박사건,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 이재훈 시의원의 부인. 민재는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다. 민재의 유튜브 채널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구독자는 일주일 만에 50만을 넘었다. 다른 유튜버들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시사 유튜버들은 재개발 비리의 심각성을 분석했고 법률 유튜버들은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사건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확산되었다. 시민단체들이 정의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부패방지시민연대, 정의실현 국민행동 등 여러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윤정희 할머니를 지지합니다. 재개발 비리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여론이 들끓자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의와 이민수 기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정의는 검찰 조사실에서 모든 것을 진술했다. 남편의 죽음, 테이프의 내용, 장부에 적힌 비리 내역. 검사는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할머니,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습니다. 정의는 눈물을 흘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재개발 조합의 회계 장부를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조합장 강민호는 검찰에 출석하며 당당하게 말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민호의 재산을 추적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다. 강민호는 재개발 사업 기간 동안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다. 검찰은 이재훈 시의원도 조사했다. 이재훈은 검찰 소환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것은 정치적 탄압입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훈의 계좌 추적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과 2009년 이재훈의 계좌에 수상한 입금 내역을 발견했다. 금액은 장부에 적힌 것과 일치했다. 검찰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민재는 유튜브에 검찰 수사 소식을 업데이트했다. 여러분, 드디어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의 댓글에는 축하와 기대가 가득했다.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관련자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재개발 조합의 이사였던 박성호였다. 박성호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합장 강민호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조합 임원들과 나눠 가졌습니다. 박성호의 진술은 결정적이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다른 관련자들을 압박했다. 다음으로 무너진 사람은 회계사 김영수였다. 김영수는 재개발 조합의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비자금 조성의 핵심 인물이었다.
검찰은 김영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숨겨둔 장부를 발견했다. 장부에는 정희의 남편이 남긴 것과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영수는 검찰 조사에서 결국 자백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저희는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을 임원들과 정치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검찰은 조합장 강민호를 긴급 체포했다. 강민호는 체포 현장에서 발버둥쳤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강민호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뉴스는 강민호의 체포 장면을 대서특필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다. 가장 큰 충격은 이재훈 시의원의 체포였다. 검찰은 이재훈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확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훈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음모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정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재훈은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향했다. 한때 깨끗한 정치인으로 추앙받던 그의 몰락은 충격적이었다. 이재훈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정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다.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민재는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할머니 해냈어요.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겠어요? 검찰은 박기철의 교통사고에 대한 재수사도 시작했다. 10년 전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 기록을 다시 검토했고 당시 트럭 기사 김모 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김 씨는 사고 후 지방으로 이사했고 현재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검찰은 김 씨를 소환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무너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다. 제가 박기철 씨를 일부러 쳤습니다. 조합 측에서 거액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빚에 쪼들리고 있었고 그 돈이 필요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씨의 자백은 결정적이었다. 박기철의 죽음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로 강민호와 조합 임원들을 추가 기소했다. 사건은 완전히 뒤집혔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종결되었던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재규명된 것이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10년 만에 밝혀진 살인사건 재개발 비리의 충격적 진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정의에 대한 지지는 더욱 커졌다. 정의는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검사는 정의에게 말했다. 할머니, 남편분의 죽음이 타살로 확정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처벌받을 것입니다. 정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울었다. 10년 동안 품었던 의심이 사실이었다. 남편은 정말로 살해당한 것이었다. 정의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민재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할머니가 해냈어요. 2026년 3월 강민호와 이재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언론사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진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정의도 법정에 출석했다. 그녀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떨리는 걸음으로 방청석에 앉았다. 민재가 옆에서 그녀를 부축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 강민호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1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임원들과 정치인들에게 분배했습니다. 또한 이 비리를 알게 된 박기철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했습니다. 피고인 이재훈은 재개발 사업 승인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민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한때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변호인은 강민호를 변호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장부, 계좌, 이체 내역, 공범들의 진술. 모든 것이 강민호의 범행을 입증했다. 이재훈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음모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냉정하게 증거를 제시했다.
이재훈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 그리고 장부에 적힌 기록. 이재훈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증인들이 출석했고 증거가 제출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정희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였다. 정희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제 남편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리를 폭로하려 했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제 법이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진술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방청객들은 눈물을 흘렸고 재판장도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피고인 강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한 가정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깨달았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강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처음으로 사과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기철 씨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저는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으로 정의의 고통이 치유될 수는 없었다. 2026년 6월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낭독했다. 피고인 강민호는 살인교사,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재훈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기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트럭 기사 김 씨에게는 살인죄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의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다. 정의는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할머니 소감이 어떠세요? 정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남편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오랜 싸움 끝에 승리했다.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법원을 나서며 따뜻한 햇살을 받았다. 오랜 어둠이 걷히고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판결 이후 박기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시민단체들은 박기철을 부패 고발자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박기철을 공식적으로 추모하기로 결정했다. 재개발 현장 입구에는 추모비가 세워졌다. 추모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정직과 신념으로 일한 사람 박기철. 그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2026년 7월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정의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추모비 앞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추모비를 어루만졌다. 당신 이름이 다시 세상에 새겨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정의는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할머니 옆에서 함께 울었다. 10년간의 고통과 싸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제막식에는 시의회 의원들, 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이민수 기자도 참석했다. 이민수는 정의에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기자님과 민재 그리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이민수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의 싸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정의는 감사의 눈빛으로 이민수를 바라봤다. 박기철이 일했던 회사도 뒤늦게 사과했다. 회사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10년 전 박기철 씨의 죽음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것을 깊이 사과합니다. 박기철 씨는 회사의 명예를 지키려 했고 우리는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박기철의 유가족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정의는 보상금을 받았지만 그것이 남편을 돌려줄 수는 없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정의가 원했던 것은 진실이었고 그것은 이미 밝혀졌다. 정의는 보상금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부패 고발자를 지원하는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 정의는 기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제 남편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돈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기부는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정의를 진정한 영웅이라고 불렀다. 민재는 대학원에 복학했다. 그는 법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도울 거예요. 정희는 민재를 꼭 안아주었다. 민재야, 고마워. 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재는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정희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다큐멘터리는 박기철의 죽음부터 진실이 밝혀지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정희와 민재의 인터뷰, 이민수 기자의 증언, 그리고 재판 과정이 모두 담겼다. 다큐멘터리는 방송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률은 20%를 넘었고 각종 상을 휩쓸었다. 정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세월이 흘렀다. 2027년 봄 정희는 75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달라졌다. 집 앞에는 더 이상 협박 쪽지가 붙지 않았다. 밤에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남편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사실이 정희에게 평안을 주었다. 정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추모비를 찾았다. 그녀는 추모비 앞에 꽃을 놓고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우리 민재도 잘 자라고 있어요.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대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정희는 남편과 대화하듯 혼자 중얼거렸다. 추모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정희는 남편이 듣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정희는 추모비 앞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그는 추모비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희가 다가가자 남자는 놀라며 인사했다. 혹시 박기철 씨의 부인이십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오병수라고 합니다. 예전에 박 부장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정희는 오병수를 기억했다. 그는 남편의 동료였고 택배를 보낸 사람이었다. 정희는 놀라며 물었다. 당신이 그 택배를 보낸 거예요? 오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테이프와 편지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박 부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셨거든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10년 후에 부인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진실이 언젠가 밝혀지기를 바라며 증거를 남겼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그것을 맡겼다. 정희는 오병수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부인께서 용기 있게 싸워주셔서 박 부장님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오병수는 정희에게 말했다. 사실 저도 겁이 많았어요. 박 부장님이 돌아가신 후 저도 입을 다물었어요.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부인께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이제라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오병수를 위로했다. 괜찮아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정희와 오병수는 함께 추모비 앞에 서서 박기철을 추모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고인을 떠올렸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박기철이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여보, 당신의 친구가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